남편의 장례식이 끝나고 사흘째 되던 날 나는 빈 복도에 홀로 서 있었다. 조문객들은 모두 떠났고 향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조용한 순간은 처음이었다. 아니, 조용한 게 아니라 텅 빈 거였다. 60년을 함께 살았던 사람이 사라진 빈자리는 이렇게도 컸다. 어머님, 뒤에서 누군가 내 어깨를 가만히 잡았다. 남편의 오랜 친구 정수 형님이었다. 고인께서 이걸 꼭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갈색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다. 봉투는 이상하게 무거웠다. 종이 하나일 텐데 손끝이 떨릴 만큼. 이게 뭔가요? 저도 모릅니다. 다만 고인께서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제 손에 직접 쥐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떠나면 순자한테 꼭 전해달라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다. 봉투 겉면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하지만 무게만큼은 확실했다. 장례식장 한쪽 빈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접힌 편지 한 장과 작은 은색 열쇠 하나가 들어 있었다. 열쇠. 먼저 편지를 펼쳤다. 순자에게 당신이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당신 곁을 떠났겠지. 미안하오. 평생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일이 하나 있어. 40년 전 우리 처사이를 가지기 전이요. 그때 나는 큰 실수를 저질렀어. 그 실수를 덮기 위해 나는 어떤 선택을 했어. 당신은 알지 못한 채 나와 함께 살아왔어. 열쇠는 그때의 진실을 보게 해줄 것이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편지는 여기서 끝났다. 서명도 날짜도 없었다. 나는 열쇠를 손바닥에 올려놓았다. 작고 낡은 열쇠. 녹이 슬어 있었지만 분명 무언가를 열 수 있는 열쇠였다. 40년 전, 우리가 결혼한 게 42년 전이었다. 즉 결혼 직후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건가? 실수라니? 선택이라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때 정수 형님이 조용히 말했다. 사모님, 고인께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는데요? 이제라도 그녀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손이 떨렸다. 심장이 고막을 때리는 것처럼 뛰었다. 남편이 평생 숨긴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을 담은 열쇠. 나는 열쇠를 꽉 쥐었다. 차가운 금속이 손바닥에 땀을 만들었다.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그 진실은 나를 어디로 데려갈까? 그때까지는 몰랐다. 그 열쇠가 내 인생 전체를 뒤흔들 파도의 시작이 될 줄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알림 설정은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해드리는데 힘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온 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열쇠는 침대 옆 서랍에 넣어뒀지만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평생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일. 다음 날 아침 나는 남편의 방으로 들어갔다. 60년을 함께 쓴 방이었지만 이제는 그의 채취만 남아 있었다. 옷장을 열었다. 양복, 와이셔츠, 넥타이. 모두 남편이 평생 아껴 입던 것들이었다. 이 양복은 아직 멀쩡한데. 남편은 물건을 아끼는 사람이었다. 20년 전에 산 양복도 기워 입고 10년 된 구두도 닦아가며 신었다.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던 중 낡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뚜껑을 열자 그 안에는 편지 다발이 가득했다. 노란 봉투들이었다. 손때 묻은 흔적이 역력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꺼냈다. 봉투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다. 편지를 펼쳤다. 순자에게. 남편의 필체였다. 언제나 무뚝뚝하던
한 번도 내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본 적 없던 그 사람의 글씨였다. 1967년 3월 20일. 오늘도 당신에게 말하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마당에 꽃을 심는 모습을 보다가 예쁘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또 삼켰습니다. 당신이 웃을 때마다 내 가슴이 뛰는 걸 당신은 모를 겁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이게 뭐지? 남편이 나한테 이런 마음을. 나는 다음 편지를 꺼냈다. 그 다음도 그 다음도. 상자 안에는 수백 통의 편지가 있었다. 모두 남편이 나한테 쓴 하지만 단 한 번도 보내지 않은 편지들이었다. 1972년 8월 7일. 당신이 아프다고 했을 때 나는 그냥 병원 가봐라고만 했습니다. 정말은 내가 함께 가고 싶었습니다. 손을 꼭 잡아주고 싶었지만 나는 그럴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1985년 12월 24일. 당신이 케이크를 만들어 왔을 때 나는 뭐하러 이런 걸 사왔어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고 난 후 나는 부엌에 내려가 그 케이크를 혼자 다 먹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편지는 60년치가 있었다. 결혼한 해부터 시작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한 달 전까지 한 해도 빠짐없이 그는 나한테 편지를 썼다. 보내지도 않을 편지를.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이게 진짜야? 평생 나한테 차갑게만 굴던 그 사람이. 나는 밤새 편지를 읽었다. 시간 순서대로 읽으면서 나는 내가 몰랐던 남편의 마음을 알아갔다. 1988년 6월 22일. 오늘 당신이 나한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해요? 나는 무슨 쓸데없는 소리냐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하지만 마당에 나가 담배를 피우면서 나는 울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고 아버지한테 한 번도 그런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도 기억났다. 나는 정말 궁금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60평생을 함께 살면서도 단 한 번도 확신할 수 없었다. 2003년 11월 15일. 당신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당신 앞에서 별것 아니야. 수술하면 되라고 태연한 척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병원 옥상에 올라가 하늘을 보며 빌었습니다. 제발 순자를 살려달라고. 순자 대신 나를 데려가 달라고. 그때 나는 혼자였다. 수술대에 오르기 전날 밤 나는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른다. 남편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지만 손 한 번 잡아주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옥상에서 하늘에 빌고 있었다.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2024년 10월 12일. 의사가 말했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순자에게는 말하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순자, 나는 당신한테 미안합니다. 6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해서. 당신은 내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걸 표현할 줄 몰랐습니다. 이 편지들도 결국 당신한테 주지 못할 겁니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중얼거렸다. 바보 같은 사람. 하지만 이제 남편은 없다. 영영. 그때 서랍에서 열쇠가 눈에 들어왔다. 평생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일. 편지만이 아니었다. 남편에게는 더 큰 비밀이 있었다. 나는 열쇠를 들고 다시 남편의 책상으로 갔다. 서랍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그리고 가장 안쪽,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작은 노란 쪽지를 발견했다. 거기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는데 경기도 양평군 읍리 118-7. 그리고 옆에는 조그맣게 쓰여 있었다. 열쇠가 맞는 곳. 양평? 우리가 25년 전에 살던 단독주택을 처분했던 바로 그 지역이었다. 하지만 주소는 우리가 살던 집이 아니었다.
남편은 거기서 무엇을 숨겼던 걸까? 다음 날 아침 나는 버스를 타고 양평으로 향했다. 2시간 넘게 달리는 동안 창밖의 풍경은 도시의 회색에서 서서히 초록빛으로 변했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오히려 더 어두워졌다. 주소지에 도착했을 때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그곳은 오래된 폐가였다. 기와의 절반이 무너져 있고 잡초가 허리까지 자라 있었다. 여기에 남편의 진실이 있다고. 나는 조심스레 입구로 다가갔다. 작은 자물쇠가 녹슬어 매달려 있었다. 열쇠를 꺼냈다. 딸깍 소리와 함께 문은 놀라울 정도로 쉽게 열렸다. 어두컴컴한 내부, 오래된 먼지 냄새, 그리고 방 한가운데 놓인 작은 철제 상자. 나는 상자를 조심스레 열었다.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 병원 영수증 몇 장, 그리고 출생신고서, 사본이 들어 있었다. 출생신고서. 이름란에는 전혀 본 적 없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소연. 여자아이였다. 생년월일은 1984년 3월 12일. 우리가 결혼한 지 19년째 되던 해였다. 그럼 이 아이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다. 젊은 남편이 작은 여자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다. 환하게. 평생 나 앞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그 미소로. 사진 뒷면에는 단 한 줄. 미안하다. 소연아. 나는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다. 남편에게. 다른 아이가 있었던 거야? 그때 등 뒤에서 누군가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어떻게 여기에 계세요? 나는 놀라 돌아보았다. 거기엔 아들 정우가 서 있었다. 정호야. 너 여기 어떻게?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한테도 같은 주소를 주셨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남편이 나에게뿐 아니라 아들에게도. 어머니, 이 상자. 아버지가 꼭 함께 열어보라고 하셨어요. 정우는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당신에게 말하지 못한 진실 순자와 정호에게. 봉투를 열자 남편의 자필 편지가 나왔다. 순자, 정호.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떠났을 것이오. 40년 전 나는 아주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되었다. 소연이라는 이름의 딸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 소연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이 약해. 수술이 필요했지만 나에게는 수술비가 없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다. 내 대학 동기였던 최도영이었다. 그는 수술비를 대주겠다며 조건을 걸었다. 내가 막 시작한 회사의 지분 절반을 넘기라는 것이었다. 나는 거절했다. 그 회사는 내 전부였기 때문이다. 순자와 앞으로 태어날 아이들을 위한 미래였다. 하지만 그날 밤 소연이는 세상을 떠났다. 도영이 병원에 가서 수술비 지불을 철회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깨달았다. 내 욕심이 아이를 죽인 것이라고. 그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다. 순자 미안하다. 정호 미안하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최도영은 지금도 회사 지분을 노리고 있다. 내가 떠난 후 그는 반드시 움직일 것이다. 조심해라. 나는 편지를 읽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남편이 평생 숨긴 딸, 그리고 그 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사람. 정우가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최도영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20년 전 남편 회사에서 같이 일하다가 갑자기 떠난 사람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 뭐라고? 아버지 회사 지분을 넘기라고 협박했습니다. 거절하면 어머니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 사람이 아직도
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어머니, 이제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아버지가 지키지 못한 것을 우리가 지켜야 해요. 나는 철제 상자 속 사진을 다시 들었다. 남편과 소연이. 그래. 이제는 피할 수 없구나. 그때 폐가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다. 정우가 창문을 통해 밖을 보더니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최도영이 왔어요. 그날 밤 우리는 폐가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최도영은 차에서 내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우리는 뒷문으로 빠져나와 정우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현관문이 열려 있었다. 정호야, 문을 잠그고 나왔잖니? 네, 분명히.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거실에 불이 켜져 있었고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며느리 정이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세요? 정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정희야. 너 여기 왜? 정희는 천천히 일어섰다. 손에는 남편의 유품 상자가 들려 있었다. 어머니 이거 뭐예요? 박소연? 최도영? 나는 숨이 막혔다. 정희가 남편의 비밀을 알아버렸다. 정희야, 그건. 어머니 숨기지 마세요. 저도 다 알아요. 정희는 상자를 탁자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지가 숨긴 딸이 있었다는 것도 최도영이라는 사람이 협박하고 있다는 것도 정우가 나섰다. 정희야, 그건 우리 가족 일이야. 내가 알 필요 없어. 정희는 비웃었다. 가족 일? 웃기시네요. 저도 이 가족 일원이에요. 그리고 정희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아버지 회사 집은 이제 제 거예요. 뭐라고? 어머니가 모르실 줄 알았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저한테 지분 양도 계약서를 작성하셨어요. 나는 믿을 수 없었다. 그럴 리 없어. 당신 남편 정호가 물려받을 거야. 오빠는 경영 능력이 없어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죠? 그래서 며느리인 저한테 맡기신 거예요. 정우가 소리쳤다. 거짓말. 아버지는 그런 분이 아니야. 정희는 차갑게 웃었다. 믿기 싫으면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세요. 공증까지 끝난 서류예요. 나는 주저앉을 것 같았다. 남편이. 정말 그랬을까? 정희가 말을 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이 집도 팔아야 해요. 재개발 들어오잖아요. 지금 안 팔면 나중에 손해예요. 이 집은 안 팔아. 어머니 고집 부리지 마세요. 어차피 혼자 사시기 힘드실 거예요. 요양원 좋은데 알아봤어요. 나는 이 집을 떠나지 않을 거야. 정희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지금 저한테 대드시는 거예요? 대드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말하는 거야. 정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좋아요. 그럼 법으로 해결하죠. 어머니 나이가 74이시잖아요. 재산 관리 능력이 있는지 법원에 신청할게요. 뭐? 후견인 지정 신청이요. 어머니가 정상적인 판단을 못 하신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저를 후견인으로 지정할 거예요. 그럼 어머니 재산은 제가 관리하게 되죠.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정희의 본 모습이었나? 정우가 정희를 막아섰다. 정희야,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심한 게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오빠도 정신 차리세요. 우리 빚이 얼마인데요? 이 집 팔아서 빚 갚고 아버지 회사 지분으로 새 출발해야 해요. 정희는 문을 열고 나갔다. 마지막으로 돌아보며 말했다. 일주일 드릴게요. 그때까지 결정 안 하시면 법원에 신청합니다. 문이 쾅 닫혔다. 나는 그대로 소파에 주저앉았다. 정우가 내 옆에 앉으며 말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정호야. 정희가 정말 그런 서류를 받았을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는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에요. 정희가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는 내가 모르는 비밀이 너무 많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서재로 갔다. 혹시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 책상 서랍을 열자 남편의 수첩이 나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2024년 11월 20일. 정희가 지분 양도를 요구했다. 나는 거절했다. 그녀의 눈빛이 두렵다. 마치 도영을 보는 것 같다. 순자, 정호를 지켜라. 정의를 조심해라. 나는 수첩을 꽉 쥐었다. 남편은 알고 있었다. 정의의 본성을. 그리고 나에게 경고를 남겼다. 다음 날 아침 정수 형님이 다시 찾아왔다. 사모님,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이건 영수가 평생 쓴 일기입니다. 집에는 두지 않고 저한테 맡겼죠? 사모님이 볼까 봐서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다.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84년 1월 5일. 오늘 병원에서 소연이를 봤다. 작고 연약한 아이였다. 의사는 말했다. 심장이 약합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나는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다. 어떻게 순자한테 말하지?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실수로 생긴 아이라고? 순자는 나를 떠날 것이다. 나는 혼자 해결해야 한다.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1984년 3월 10일. 도영이가 나타났다. 수술비 대줄게. 대신 회사 지분 절반을 넘겨. 나는 거절했다. 그 회사는 순자와 미래의 아이들을 위한 것이다. 도영은 웃으며 말했다. 후회할 거야. 1984년 3월 12일. 소연이가 죽었다. 도영이 병원에 가서 수술비 지불을 철회했다. 나는 병원에 달려갔지만 이미 늦었다. 소연이는 차가워져 있었다. 나는 그 작은 몸을 안고 울었다. 내 욕심이 아이를 죽인 것이다. 나는 평생 이 죄를 짊어지고 살 것이다. 나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읽었다. 1984년 3월 15일. 도영이 또 나타났다. 지분 넘기면 아이 장례는 내가 치러줄게. 나는 그를 때렸다. 하지만 그는 웃기만 했다. 넌 평생 나한테서 벗어날 수 없어. 그날 나는 결심했다. 도영을 반드시 무너뜨리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필요했다. 증거를 모아야 했으며. 그래서 40년을 기다렸다. 나는 일기를 덮었다. 남편은 40년 동안 혼자 싸워왔다. 도영을 무너뜨리기 위해. 정수 형님이 말했다. 사모님, 영수는 모든 증거를 모았습니다. 도영이 저지른 범죄들을 그걸 USB에 담아뒀어요. USB. 네. 폐가 안에 숨겨뒀습니다. 장롱 밑바닥에. 나는 정호를 불렀다. 정호야, 우리 다시 폐가에 가야 해. 그날 오후 우리는 다시 폐가로 향했다. 이번에는 더 조심스럽게 움직였다. 장롱을 열고 밑바닥을 더듬자 작은 나무 상자가 나왔다. 그 안에 USB가 있었다. 정호가 노트북을 열고 USB를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 하나가 떴다. 1984 트루스. 클릭하자 여러 파일이 나열되었다. 병원 진료 기록, 최도영과의 통화 녹음, 지분 협박 증거, 은행 거래 내역, 그리고 마지막 파일, 정의에 대한 진실. 나는 심장이 멎을 것 같았다. 정호야, 열어봐. 파일을 열자 남편의 마지막 기록이 나타났다. 정의는 최도영의 딸이다. 40년 전 도영은 자신의 딸을 정호와 결혼시켰다. 목적은 하나. 내 회사를 완전히 빼앗기 위해서다. 정의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려고 들어온 것이다. 증거는 USB에 모두 담겨 있다. 순자, 정호. 이제 싸울 때가 왔다. 나와 정호는 서로를 바라보았다. 정의가 도영의 딸? 그럼 지난 10년 동안 우리 가족 안에 적이 있었던 거야? 정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제가
제가 그 여자와 결혼을. 나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내 잘못이 아니야. 우리 모두 속은 거야. 그때 폐가 바깥에서 차 소리가 들렸다. 창문으로 보니 검은색 세단 2대가 집을 포위하고 있었다. 정우가 외쳤다. 어머니, 도영이 왔어요. 나는 USB를 꽉 쥐었다. 정호야, 이 USB만은 지켜야 해. 이게 우리의 유일한 무기야.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USB를 주머니에 넣었다. 바깥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박순자 여사님 나오십시오. 오래 기다렸습니다. 최도영이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이제 피할 수 없다. 40년 전 남편이 시작한 싸움을 이제 내가 끝내야 한다. 나는 폐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보니 최도영이 차에서 내려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정장을 입은 남자. 얼굴에는 차가운 미소가 걸려 있었다. 박순자 여사님 오랜만입니다. 처음 뵙는 것 같은데요. 도영은 얼굴에 웃음을 띠며 그렇죠. 영수는 저를 여사님한테서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무슨 용건이십니까? 간단합니다. USB를 주십시오. 나는 뒤로 한 걸음 물러섰다. 무슨 USB 말씀이세요? 아시잖아요. 영수가 40년 동안 모은 증거들, 그걸 주시면 조용히 물러나겠습니다. 만약 안 주신다면요? 도영의 미소가 사라졌다. 그럼 여사님과 정호 씨가 힘들어지겠죠. 집도 회사도 모두 잃게 될 겁니다. 협박이십니까? 협박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정의는 이미 제 편이에요. 법원 서류도 준비됐고요. 그때 정우가 폐가에서 나왔다. 손에는 USB를 들고 있었다. 정호야, 정우는 USB를 높이 들어 보였다. 이거 원하는 거죠? 도영의 눈빛이 변했다. 현명한 선택이군.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 이 USB를 드릴 테니 우리 어머니와 저를 평생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저와 정이 이혼하게 해주십시오. 도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USB만 주시면. 정우가 USB를 던지려는 순간 안 돼. 나는 정호의 팔을 붙잡았다. 어머니, 그 USB는 내 아버지가 40년 동안 목숨 걸고 모은 거야. 우리가 지켜야 해. 도영이 비웃었다. 지키면 뭐합니까? 어차피 여사님들은 이길 수 없어요. 이기고 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도영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당신이 저지른 죄를 세상에 알리는 게 중요한 거죠. 세상에 알린다고요? 40년 전 일을 누가 믿겠어요? 믿게 만들 겁니다. 이 USB에는 당신 목소리도 은행 거래 내역도 모든 증거가 있어요. 도영의 얼굴이 굳었다. USB를 어떻게 해독했죠?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아직 USB의 절반도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허세라도 부려야 했다. 도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휴대폰을 꺼냈다. 좋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군요. 그는 전화를 걸었다. 정희야, 지금 당장 법원에 후견인 신청 넣어. 그리고 집에 불 좀 내봐. 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도영은 전화를 끊고 나를 보았다. 이렇게 나오시니까 저도 어쩔 수 없네요. 오늘 밤 여사님 집에 화재가 날 겁니다. 안타깝게도 여사님은 거기 계시다가 미친 사람. 정우가 도영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도영의 부하들이 정우를 막았다. 정호야, 나는 정우를 막으려 했지만 도영이 내 팔을 붙잡았다. 여사님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USB를 줍니까? 안 줍니까? 나는 도영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안 줍니다. 절대로. 도영은 한숨을 쉬었다. 후회하실 겁니다. 그때 저 멀리서 경찰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도영의 얼굴이 굳었다. 누가 신고를? 폐가 뒤에서 정수 형님이 모습을 드러내며 제가 했습니다. 누구시죠? 강정수.
영수의 평생 친구. 그리고 정수 형님은 휴대폰을 들어 보였다. 방금 전 대화 다 녹음했습니다. 살인 교사죠. 도영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경찰차가 도착하고 경찰들이 내렸다. 최도영 씨죠? 협박 및 살인 교사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도영은 수갑을 차면서도 나를 노려보았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정의가 있어요. 정의는 끝났어요. 나는 휴대폰을 꺼내 도영에게 보여줬다. 화면에는 정의가 경찰에 체포되는 영상이 흘러나왔다. 당신 딸도 방금 체포됐습니다. 사기 및 문서 위조 혐의로. 도영은 말을 잃었다. 경찰차가 떠나고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정우가 나를 부축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하지만 손이 떨리고 다리에 힘이 없었다. 40년 동안 남편을 괴롭혔던 악몽이 오늘에야 끝이 났다. 일주일 후 나는 구치소 면회실에 앉아 있었다. 유리 너머로 정의가 들어왔다. 수감복을 입은 그녀는 처음 봤을 때와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어머니, 정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왜 오셨어요? 저를 비웃으러? 아니야. 진실을 듣고 싶어서. 정의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제 진짜 이름은 최소연이에요. 나는 숨이 멎었다. 최소연? 그럼. 네. 아버지가 숨긴 그 아이 박소연이에요. 하지만 소연이는 죽었다고. 정의는 고개를 저었다. 죽지 않았어요. 최도영이 거짓말한 거예요. 나는 혼란스러웠다. 무슨 소리야? 남편 일기에는 분명 소연이가 죽었다고. 시아버지는 그렇게 믿으셨을 거예요. 최도영이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정의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그날 밤 도영은 저를 데리고 갔어요. 병원에서. 그리고 시아버지한테는 제가 죽었다고 거짓말했죠. 왜? 복수하려고요. 시아버지가 지분을 안 넘겨줬으니까. 그래서 저를 키우면서 세뇌시켰어요. 내 아버지는 너를 버렸어. 돈 때문에 너를 죽게 내버려뒀어. 나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래서 너는 네, 저는 아버지를 원망하며 자랐어요. 그리고 도영의 지시대로 정우 오빠와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박영수의 가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의는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어요. 제가 잘못 알고 있었다는 걸. 시아버지는 저를 버린 게 아니고 도영이 저를 빼앗아 간 거였어요. 나는 눈물을 흘렸다. 그걸 언제 알았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이에요.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정의의 목소리가 떨렸다. 시아버지는 제 손을 잡고 우셨어요. 소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널 지키지 못했다. 용서해다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시아버지가 평생 저를 잊지 않고 계셨다는 걸. 그런데 왜? 왜 계속 도영 편에 섰니? 무서웠어요. 도영은 제 양아버지예요. 거역하면 뭘 어떻게 당할지 몰랐어요. 그리고 정의는 울먹였다. 사실은 오빠가, 정우 오빠가 좋았어요. 처음엔 복수 때문에 결혼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도영은 절 놔주지 않았어요. 나는 유리를 사이에 두고 정의의 손을 잡으려 했다. 정이야. 아니, 소연아. 어머니, 저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를 힘들게 하려 했던 거 아닌데 정말 죄송해요. 이제 끝났어. 도영은 감옥에 갔고 너도 이제 자유야. 정의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죄를 지었어요. 문서 위조 사기. 저도 벌을 받아야 해요. 하지만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여기서 속죄할게요. 그리고 언젠가 정말로 자유로워지면 그때는 진짜 며느리로 다시 시작하고 싶어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알았어. 기다릴게. 면회 시간이 끝났다. 정의는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어머니 시아버지가 남기신 편지들
저도 읽어도 될까요? 물론이지. 내 아버지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야 해. 정희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었다. 그날 밤 나는 남편의 일기를 다시 펼쳤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내가 놓쳤던 문장을 발견했다. 소연아, 아빠는 너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단다. 내가 어디 있든 아빠는 항상 널 사랑한다. 미안하다, 딸아.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남편은 끝까지 딸을 사랑했다. 그리고 이제 그 딸이 돌아왔다. 6개월이 지났다. 정희는 형을 선고받았지만 자백과 협조로 집행유예를 받았다. 도영은 20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오늘은 정희가 석방되는 날이었다. 나는 정우와 함께 구치소 앞에서 기다렸다. 겨울이었지만 햇살은 따뜻했다. 문이 열리고 정희가 나왔다. 처음 봤을 때보다 훨씬 여위어 보였지만 눈빛은 맑았다. 어머니, 나는 정희를 끌어안았다. 잘 왔어, 소연아. 정희는 내 품에서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정우가 다가왔다. 정희야, 오빠? 미안해요. 아니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 재개발은 우리 집을 제외하고 진행되었다. 남편이 남긴 서류 덕분에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되기로 했다. 거실에는 남편의 영정이 걸려 있었다. 정희는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이제야 왔어요. 정말 죄송해요. 그리고 사랑해요. 나는 옆에 앉아 정희의 손을 잡았다. 너희 아버지는 용서했을 거야. 그리고 기뻐하실 거야. 딸이 돌아왔으니까. 정희는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어머니, 제가 진짜 며느리가 돼도 될까요? 이미 내 자리는 있어. 항상 있었어.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다. 60년 만에 처음으로 완전한 가족이 된 기분이었다. 식사 후 나는 남편의 편지 상자를 가져왔다. 소연아, 이걸 내게 주고 싶어. 내 아버지가 평생 쓴 편지들이야. 여기에는 너에 대한 것도 있어. 정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건네받았다. 그리고 한 통 한 통 읽어 내려갔다. 소연아, 아빠가 널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를 사랑한다는 건 변함없다. 소연아, 내가 어디선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기를 바란다. 소연아,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정희는 편지를 읽으며 울었다. 나도 정우도 함께 울었다. 한참 후 정희가 말했다. 어머니, 저도 아버지한테 편지 쓰고 싶어요. 그래, 써봐. 정희는 종이를 꺼내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다. 아버지, 소연이에요. 늦게 왔지만 이제 왔어요. 아버지를 오해해서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저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그리고 어머니도 오빠도 사랑해요. 이제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사랑해요, 아버지. 정희는 편지를 남편의 영정 앞에 놓았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남편이 가꾸던 감나무에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여보, 보고 있어요? 우리 딸이 돌아왔어요. 이제 우리 가족이 완전해졌어요.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달그락거렸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다. 나는 정희와 정우를 바라보았다. 두 사람은 남편의 사진을 보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60년. 우리는 60년을 함께 살았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몰랐다. 이제는 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행동으로, 시간으로, 때로는 침묵으로도 한다는 걸. 남편은 평생 말하지 못했지만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여보, 사랑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